유이란의 아버지 유기현은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인물로 일찍이 서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망해가는 고국의 현실에 안타까워하던 유기현은 자식들이 장차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근처 강대국에 자식들을 유학 보내기로 한다. 장남이었던 유이란은 1904년 당시 9살의 나이로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더 심해지며 아버지 유기현의 사업도 큰 타격을 받는다. 결국 이란이 미국에 간 지 2년이 되지 않은 채 집에서는 유학 생활에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 때문에 이란은 어린 나이임에도 구두 닦기와 신문 배달 등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고된 생활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본가에서 귀국하라는 소식이 도착했다. 집안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해서 함께 가족을 부양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 진학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던 시기였다. 평소 이란의 총명함과 성실함에 그를 기특히 여기던 선생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지금 당장 가족에게 필요한 돈은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대학 입학은 1년 정도 미루고 지금은 필요한 자금을 벌어라. 그렇게 빌린 돈 전부를 이란은 가족에게 보낸다. 이란은 이후 1년간 디트로이트 발전소에서 일을 하며 모든 빚을 청산하고 미시간 대학에 진학했다. 부족한 학비는 대학교 근처 철도 건설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중국 관련 물품을 팔아서 충당했으며 학업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1919년 그의 미시간 대학에서는 가장 우수한 학생을 배출했다. 중국 관련 물품을 팔 때 꽤 좋은 이익을 남겼던 이란은 사업에 흥미를 느꼈다. 그가 살던 동네에는 중국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즐겨 먹는 중국 음식에 숙주가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나 숙주는 보관 및 유통이 어려워 상인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 이에 이란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넓지만 경쟁자가 적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당시에 상하기 쉬운 포장 방법을 바꿔 유리병에 숙주를 담아 파는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를 홍보할 적절한 수단이 없어 주문량은 저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번화가 한복판에서 일부러 숙주나물이 담긴 트럭을 전복시키기로 한 것이다. 트럭이 쓰러지며 숙주를 담고 있던 유리병이 깨져 다방으로 흩어졌고 숙주나물은 도로를 뒤덮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덕분에 이란의 숙주나물 사업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다. 아마 한국인 최초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을까? 그 일로 숙주나물 주문량은 폭증하며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 더불어 유리병에서 통조림 용기로 개선하는데 성공한다.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주문량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대량 생산이 필요했고 이는 공장을 지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예산이 부족했던 이란은 식료품 장사를 하던 대학 동기 윌레스 스미스를 찾아가 동업을 제안한다. 1922년 그렇게 라초이 식품회사가 설립된 스미스는 사장을, 유이란은 부사장을 맡았다. 라초이는 훗날 숙주나물 외에도 콩나물, 간장 등 아시아 식품을 통조림으로 가공해 팔며 4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로 성장한다. (1925년)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유이란은 숙주나물에 사용될 좋은 녹두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고국 방문에 들떴던 마음도 잠시 당시 일제의 지배를 받던 한국의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기생충은 들끓었고 사람들은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에도 마땅한 약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이 질비했다. 이를 지켜본 이란은 이내 곧 마음이 무거워졌다. 고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이란은 대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중국계 미국인이자 소아과 의사인 호미리 여사와 결혼식을 올렸다. 단란한 신혼생활과 성공적인 사업 확장,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이었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비참한 고국의 현실이 떠나지 않았다. 그때 때마침 한국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에비슨 박사에게 연락이 왔다. 이란은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의 상과 교수로, 아내 호미리 여사는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과 과장으로 일해줬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고민에 잠겼다. 그리곤 떠올렸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간단한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것을. 그래, 한국으로 돌아가 의약품 사업을 하겠어. 그렇게 아내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은 사업가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결심한다.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위해 이란은 식품회사 라초이의 지분을 동업자 스미스에게 넘긴다. 그렇게 받은 돈 25만 달러. 그는 25만 달러로
당시 한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구충제, 결핵치료제, 피부연고 등 미국의 질 좋은 의약품을 구입한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서재필을 찾아간다. 서재필은 그에게 뜨거운 여름날 사람들이 햇빛을 피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되라는 의미로 버드나무 그림을 선물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한양행의 상표가 된 버드나무 그림의 시초다. 1926년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종로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약품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이게 바로 유한양행이다. 그렇게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이란. 그런 이란에게 첫 번째 과제가 있었다. 바로 인식의 개선이었다. 당시 국내에서 사용된 의약품은 일본 제품들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기 일쑤였다. 유이란은 한국인들과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을 공략했다. 사장인 유이란이 직접 운전을 해가며 찾아가 서울 세브란스, 평양 기을병원, 전주 예수병원, 순천 미동병원 등을 거래처로 확보했다. 거래처를 뚫었으니 이번엔 제품을 알릴 차례였다. 만병통치약인 양 파는 과대 광고가 아닌 약의 효능과 인체의 영향작용을 컬러 포스터로 게시하며 믿을 수 있는 의약품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점차 유한양행의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더불어 그는 미국 의약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의약품 개발에도 힘을 썼다. 가장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안티프라민이 있다. 안티프라민을 개발한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우리나라엔 상처와 통증을 관리하는 소염 진통 의약품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일제의 지배로 고통받고 상처 입는 국민은 점점 늘어났지만 아픔을 달래줄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란은 아내 호미리 여사와 함께 안티프라민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만든 안티프라민은 국민 상비약으로 자리 잡았다. 안티프라민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유이란이 나라를 위해 기업가로서만 활동한 것은 아니다. 1942년부터 유이란은 비밀 요원으로서 활약하기 시작한다. 1945년에는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상대로 한 OSS의 비밀 첩보 작전에 1조 조장으로 참여해 강도 높은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점을 확보해 일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극비로 진행된 이 작전의 이름은 네포 프로젝트였다. 이 작전은 유이란이 별세한 지 20년이 지나 기밀 문서가 비밀 해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과거 한때 국내 기업들은 정부에 정치 자금을 바쳐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한양행은 정치 자금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돈으로 의약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이를 안에 꼽게 본 정치인들은 유한양행을 상대로 보복성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관들은 쓰레기통의 영수증 한 장까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티끌만한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품의 성분 함량 검사에서는 제조시 날아갈 분량을 생각해 표기보다 더 많이 첨가해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당시 감찰관 김만태는 뭐 이런 기업이 다 있나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네요. 야, 무슨 한국에 이런 업체가 있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산 유일한 회장. 그런 그가 창립한 유한양행은 20년 연속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산업부분 1위에 선정되며 현재도 유일한 회장의 유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